네,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죠.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어떤 종목이 포함됐고 탈락했는지 주가 상승 동력이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주가를 좀 올려보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너무 싸서 기업 가치를 좀 올리도록 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중에 중요한 게 밸류업 지수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포함됐고 어떻게 짜여졌는지 황세현 연구원님 몇 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일단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총 100개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네. 코스닥 기업이 33개, 그리고 네. 코스피 기업이 67개 이렇게 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코스닥이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코스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요. 정보기술 업종에 있는 기업이 24개, 그리고 산업재가 20개, 헬스케어 12개, 그다음에 자유소비재, 부동산, 금융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100개 기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뭐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갖고 뭐 5가지 스크리닝 방식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대충 보면은 뭐 그 기술 쪽, 정보 기술 쪽에 좀 아무래도 개수가 좀 많은 거예요. 20종목 이상으로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골고루 해서 에너지 종목은 보니까 SOE를 한 종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스프레드 아웃을 쭉 시키려고 하긴 했었는데 산업별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네.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를 좀 이쁘게 만들려는 균형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앞에 이게 밸류업 지수지 않습니까? 네. 밸류업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조금 의아한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자율공시, 밸류업 자율공시를 했던 기업이 40여 종목이 좀 넘는데 자율공시 기업이요. 예, 네. 그 중에 실제로 이번에 들어간 종목들 이렇게 세 보니까 7종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자율공시를 할 걸 예상하고 또는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수 분포를 구성 종목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까지 6개월 동안 또는 뭐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했던 밸류업 자율적인 그 밸류업 향상 노력 여기에 협조를 했던 기업들이 이번 지수에서 상당 부분 좀 탈락했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밸류업 지수 자체가 표방하는 게 지수를 잘 만들려는 것이 목표였는지 밸류업 그 붐을 일으키는 게 목표였는지가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혹시라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된다 이렇게 예, 보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라고 해서 공시를 한 기업이 한 40여 개 돼요. 네. 그중에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지수에 편성된 기업은 7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뭔가 밸류업 노력을 좀 하려는 곳이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황세현 연구위원님 전체 이 밸류업 지수 평가를 할 때 뭔가 이제 지수가 나왔으니까 야, 이 되면 주가에도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도 할 텐데 어떻게 이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기적인 지수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만큼 기업들이 밸류업을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40개 정도가 밸류업 공시와 이게 이제 정확히 그 기업 그 가치 그 상승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고 보고서를 그 공시를 한 기업은 사실상 몇 개 안 되고요.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밸류업 공시할 거다라는 사실을 공시를 하는 아. 뭐 이런 측면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확하게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계획을 별로 없다. 공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렇게 숫자는 더 적은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가 밸류업 공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오픈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수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밸류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폭넓은 기준에서
그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5개 정도 지금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기준들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 이제 이게 지수가 1년에 한 번씩 구성 종목을 바꾸게 됩니다. 예. 매년 6월에 지수 구성 종목을 바꾸는 걸로 지금 6월에요? 매년 6월에 지수 구성 종목을 바꾸는 걸로 나오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발표한 시점에서는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년 6월 정도 되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밸류업 공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공시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를 해서 구성 종목을 아마 내년에는 많이 바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 밸류업 지수는 사실 이건 후행 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후행 지표. 후행 지표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이 얼마만큼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는 거는 기업들이 밸류업을 잘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예. 단순히 지수에 포함됐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성급한 기대, 과도한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주주 환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밸류업은 후행 지표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종목이 바뀌니까 내년 6월에 바뀌어요. 또. 내년 6월에 다시 조정이 6월쯤에 많은 이제 종목들이 좀 교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에 선정된 100개 종목 중에서 빠진 기업들은 어찌 됐든 첫 밸류업이 발표인데 빠졌으니까 상당히 조금 뭐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총 꽤 큰 기업들이 빠졌던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KB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데서 빠졌나요? 뭐 사실 명확하게 그 이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부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을 넘냐 못 넘냐해서 뭐 점수를 매겨갖고 점수에 미달했고 그 다음번에 뭐 내년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말 되면은 다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다만 좀 제가 봐도 좀 의아했던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KT 이런 종목도 없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KT. 예, 왜 예를 들면 KT?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주주 환원 열심히 하고 이 밸류업에 가장 좀 뭐랄까 그 상도 정말 많이 받은 회사거든요. 이제 KT. 예를 들면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이에 가장 주주 환원이나 그 밸류업에 적극적이었다고 기업되는 기업들이 의외로 없어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은 있었겠죠. 근데 이것에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지금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이 당장 있는 건 아니라서 예. 큰 영향은 없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후행 지표인데 이거를 그 기대 효과 이번에 나온 그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기대 효과의 순서가 그 최소한 이 자료를 만드신 분들은 말씀하신 후행 지표라고 생각지 않고 선행 지표로 생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밸류업 지수를 출시를 하고 나면 예. 투자가 활성화돼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그것 때문에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이 확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밸류업 지수 내서 그것 때문에 돈들이 몰려갖고 그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막 오르면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걸 보고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재고 노력이 확산된다.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쫙 그 순서를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그 박사님께서 그 해석을 후행 지표로 하신 거는 전 100% 동의하는데 적어도 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밸류업 지수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자체의 그런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이 지수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각보다는 좀 네. 조금 뒤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만든 분들과 지금 우리 두 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번 밸류업 지수에서 빠진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지만 또 좀 의아하다는 게 KB금융지주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름 뭐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런 평가가 좀 잘못됐었나요? 왜 일단 주주환원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흡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 대표성, 얼마나 시총 규모가 크냐, 대표성. 대표성, 그다음에 수익성, 네. 2년 연속 적자를 보았다거나 또는 2년 연속 손익 합산 시에 적자 기업은 제외가 되거든요. 예. 컷오프가 있습니다. 근데 KB금융은 당연히 여기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시장 평가 최근 2년 평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50%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예, 주가 순자산 상위 비율 50%. 상위 50% 이상 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2년 평균 ROE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기업 100종목을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 효율성이라든지 시장 평가 주주 환원에서 당연히 시장 대표성이나 수익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주 환원이나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보통 KB금융 지주 정도 되면 굉장히 건실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밸류업 활동도 사실 다른 종류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 왔다는 평가를 아니, 받거든요. 궁금한 게 이게 자본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PBR이나 또는 ROE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는데 금융업종에서 이번에 들어간 우리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에 비해서 KB금융이 그렇게 못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 투자자 사이에서는 그래서 조금 의아한 것이 아니냐. KB금융 지주의 지수 편입을 예상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편입되지 못했다. 그렇긴 한데 앞서도 제가 이게 네. 과도기적인 과도기니까. 지수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참고로 보니까 KB금융과 신한지주는 둘 다 비슷하게 빠지더라고요.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신한금융지주나 네, 네. 탈락한 KB금융이랑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 아니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당장 지금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 재밌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지수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계속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한다면 예. 결국은 이것이 옥석 가리기를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KS 인증 마크 찍어주듯이 밸류업에 정말로 잘 되는 기업들은 이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추정하는 자금들이 늘어나서 그것을 통해 갖고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 이제 그게 이제 재평가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예.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의 큰 손들이 지금 오늘 발표된 종목들 웬만하면 다 들고 있거든요. 예. 대표로 국민연금이 여기서 안 들고 있는 종목을 빼내기가 좀 더 오히려 골라내기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싱싱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신규 자금이 네. 더 들어올 거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투자가 되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과도기적인 지금 지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갖고 상품화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ETF든 뭐든 이런 그러한 그 펀드들이 출시됐을 때 네. 공격적으로 자금들이 몰릴 거냐에 있어서는 또 고민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로 이제 지수를 만들었으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이제 펀드, 뭐 연기금, 글로벌 펀드들이 지금 새로 신규 뉴머니로 국내 증시에 들어올 거냐? 일단 어떨까?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 기업의 가치 제고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 한 달, 2달 만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쳐가면서 개선해가면서 완만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밸류업 지수라는 것도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이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을 평가하면서 반영해가면서 완만한 형태로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지수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수에서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지났을 때 언론에서 무슨 기사가 쏟아질지 또 너무 예상이 되거든요. 밸류업 지수 했는데 뭐 주가 전혀 막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반응이 무슨 없다. 뭐 반응이 이런 없다. 식의 기사가 쏟아질 가능성이 참 굉장히 높다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 밸류업이라는 게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3년, 5년을 끌고 가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조금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셔야 이게 합리적인 이거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투자자들도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투자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당장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고 아마 11월 달에는 관련 ETF들이 아마 시장에 출시가 될 겁니다. 11월에요? 11월에 예. 지금 상장 예정이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완만하고 느린 속도로 그런 이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밸류업 효과나 증시 부양 효과 너무 기대하지 마라. 단기간에 뭔가 눈에 확 띄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뉴머니가 새로운 이 지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코스피 200이라는 대표적인 우리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외국 펀드라든지 우리 연금 다 그걸 추정하는 자금이 있을 텐데 이 밸류업 지수 관련 ETF가 나오면 그 자금이 이리 이동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오른 주머니에 있는 돈 빼서 왼 주머니에 넣는 그런 효과밖에 안 될 가능성이 저도 이제 그게 걱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KRX 100이라는 지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KRX 비교해 100. 보면 거의 한 제가 대충 세다 말았는데 한 60, 70% 거의 이름이 거의 같더라고요. 보니까. KRX 그래서 100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지수와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접근 방식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일종의 이게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그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가치 발견 기능, 가격 발견 기능을 사실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그럼 이런 패시브라고 하죠. 수동형의 ETF 성격 상품에 맞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마 지금 아마 그런 금융 상품화하고자 하는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밸류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여기서 압축해서 골라내 갖고 상품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가격 발견 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구조로는. 하지만 중간에 반기, 분기의 변화를 전혀 반응을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수 정예로 종목을 발굴하는 액티브 성격의 그런 상품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지금 상품 개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합쳐서 이제 새롭게 상품을 내려고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 자체가 종목들한테 훨씬 더 왜냐하면 이거는 개별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탐방도 가고 그 CEO나 CFO하고 만나보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토론도 해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국 이건 액티비스트들적인 성격이 좀 더 녹아 들어가야 좀 더 효율적인 그 주가 수익 가치 발견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평평한 무난한 지수 형태로 상품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송 대표님께서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거래소도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는 됐습니다만 요 세분화된 지수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발표될 것 같아요. 세분화된 지수가요? 세분화된 지수.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은 100개지만 100개 중에 30개 정도를 다시 출연해서 또는 25개 정도를 출연해서 섹터별로 나온다든지. 섹터별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세분화 내지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 30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 지수가 추가적으로 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거래소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지금 밸류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하라 해서 기업들이 아까 40여 개 정도가 했다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밝힌 곳은 적다. 조금 황세현 박사님 좀 소극적인 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출발이 좀
더딘 겁니까?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하는 게 조금 소극적입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기업 정책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배당 정책도 바꿔야 되고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죠. 단기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밸류업이라는 게 논의가 시작된 게 올해 2월 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지배 구조의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여기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배 구조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기업들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지금 황세현 박사님 만약 기왕에 기업 지배 구조 외국에서 조금 약간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월스트저널이 그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재벌 같은 이 거대 기업을 통제하는 대주주, 지배주주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리는 밸류업의 한계가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 저는 많이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게 기억해 보면 이게 밸류업이 논의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이름만 바꾸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사실은 10년 동안 어찌 보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자꾸 자초되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런 이제 오너 경영자들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컸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좀 구체적인 최근에 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된다 밸류업에. 당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두산 바켓하고 두산 로보틱스 간의 합병 비율. 결국은 이것이 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조금 멀리 가면 한 10년 전이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이거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도 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사실은 10년 동안 무산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 또 기관 투자자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상당히 좀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밸류업과 좀 소위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것이, 이게 밸류업 지수 첫 스타트는 좋지만 사실은 이것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말이 자유지만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 재벌 독특한 기업의 지배구조 상황에서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지 않게 조금 융합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걸 뭐를 바꾸거나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당연히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사주 소각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까지 연결시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하면 이거 자체가 소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소각으로 이어진다. 소각으로 없애버린다.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소각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발행 주식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주당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회사의 계정으로 그냥 남겨두고 소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소각 의무 이런 건 없습니까? 소각 의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계정에 계속 남겨둘 수가 있죠. 여기서 굉장히 큰 소액 주주와 지배 주주 간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할 수 있게, 외국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뭔가 법을 좀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규칙을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공식적인 규제 같은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경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밸류업 지수도 나오고 뭔가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 보완이라든지 법을 고쳐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외국인 눈높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뉴머니가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망하는 것이 이런 그 합병 비율 같은 거 선정할 때 결국 보면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가는 이유가 합병 비율. 내부적으로 사실은 규제 이런 균형 예. 잡힌 그런 그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립 이사들이나 독립 그런 감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사실은 법적인 그런 제도적으로 상법이나 이런 것에서 좀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결국 또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그 규제 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소위 이제 연금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사실은 국민연금 이런 데들이 조금 더 그 힘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뭐랄까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황소영 박사님이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게 중요한 주주 환원이고 주가를 부양하는 조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싱가포르 대학에 있는 우리 한국인 경제학자가 그런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인텔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인텔이 자사주 소각을 열심히 했는데 주가가 너무 한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꼭 주가를 올리는 이 주가 부양책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던데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각에 이제 자금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가 있어서 그 투자처에 자금을 사용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투자처가 있다면 새로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면 그러면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인텔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한 가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사주 소각은 주가 부양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별 사안 하나하나 모든 사건에 대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가 발표한 주가 부양책 밸류업 관련 지수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향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황세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